MBTI에는 8가지 선호 경향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조금씩 하나씩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세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상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러니까 에너지 방향에 따른 차이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에너지가 흐르고 나면 그것을 이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감각형,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보는 유형이 있고 직관적으로 보는 직관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런 정보를 판단으로 의사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고형은 아주 논리적으로 하는 유형을 사고형, 또는 감정적,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감정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 삶의 행동과 태도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판단형이 있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하려고 하는 판단형이 있고, 또 그것을 즉흥적으로 또 변화무쌍하게 인식하는 인식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총 8가지 선호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니까요. 하나씩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 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외향형과 내향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지만 MBTI에 이렇게 직접 또 교육을 들으러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플레잉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극도로 서로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부모 자식의 역할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로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지 외향과 내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기다려주느냐, 기다려주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태도로 볼 수 있고요. 상사나 부하, 외향형 상사 또는 내향형 상사, 이런 식으로 이제 롤플레잉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회식을 갈 때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회식에 갈 때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는 어떨까요? 일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향은 회식을 조금 더 즐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 곳이더라도 바로 거기에 동화되어서 빠져드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향형은 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회식이라면 조금 더 반가이 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여러분이 회사 회식이다, 뭐 동료 동아리 회식이다, 또는 아르바이트 회식이다,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회식이든 간에. 그러면 자리를 모일 때도 외향형들은 조금 기퉁에 있는 걸 조금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하기가 조금 제한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좀 다대다소통을 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롤플레잉을 해 나가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조금 가볍게 소수와 밀도 있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와 긴밀하게 이제 한두 명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예, 이걸로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외향형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외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 한 사람과 소통을 했다라면 오늘 너무 많이 진 빠졌다. 찐득이한테 물려가지고 계속 한 사람하고 소통했다라는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향형은 메뚜기처럼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다양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 상황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이제 롤플레잉 상황들을 펼쳐놓고 구분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향형과 내향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요.
외향형은 어떻습니까? 이게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향형은 보통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넓은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얕고 넓은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대부분 이제 말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들을 대단히 이제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이러니컬하게도 외향형은 에너지를 쓰면서 충전이 되는 이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열정적이다, 정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추진력이 있다, 에너지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리더십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가볍다, 이런 이야기, 또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도 듣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로 어떤 사람인지가 쉽게 전달이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출은 하긴 하는데 안으로 에너지를 일단 비축한 다음에 에너지를 분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향형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와 집중하는 이런 관계들을 대단히 이렇게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단히 이제 조용하고 신중한 부분이 있고요. 다대다보다는 1대1 소통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향형의 대표 사례와 내향형의 대표 사례도 들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형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끼가 넘치는 MC 전현무 씨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문사 기자로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요. 교육 중에 일주일 만에 바로 퇴사를 합니다. 너무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내 외향형적인 끼를 발휘하기에는 대단히 좀 어렵겠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YTN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입사를 하는데요. 여기 역시도 제한적이잖아요. 방송국의 뉴스 아나운서라는 게 대단히 제약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KBS로 옮기기도 하는데요. 뉴스 전문이잖아요, YTN은.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있겠지 싶었지만, 그래서 이제 틈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노렸었죠. 그러다마다 오버액션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위에 이제 선배들한테 대단히 꾸지람도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이제 국민 밉상이라든지 캐릭터, 진상이나 하극상 위에 사람들한테 대든다거나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밉상 캐릭터 드는 것을 기꺼이 꺼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프리 선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KBS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출연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출연을 다시 하게 되죠. 10여 개 이상의 이제 코너를 맡으면서 자신의 이제 외향적 기질을 소통해 나가면서 승승장구해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내향형의 이제 성공 사례로 저는 여준용 대표를 들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방송 못 보신 분이라고 하면 EBS 다큐 프라임에서 했던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이 방송 꼭 보시기 권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준영이라는 대표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광고 회사의 대표입니다. 직원이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광고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외향적인 이런 성향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대단히 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해야 되니까 남들 앞에 서야 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근데 여기 대표님은 남들 앞에 서기를 좀 꺼려 하는 겁니다. 고객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게 너무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이제 고객들을 초대하게 되고요. 회사를 오면 사장실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갑과 을이 이제 뒤바뀐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품의 결과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재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직원들 앞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광고에 대한 사랑은 너무 많은데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 두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서도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혼자 커피 타고 혼자 이제 손님 접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대단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이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대인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피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도대체 방송에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봐 방송에 이제 출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민하는 님, 생각하는 님,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그 사색하는 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업을 키워왔었고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되게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방송국의 PD라고 하면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특히 또 말을 많이 해야 되거나 나와야 되거나 이러면 더더욱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킴브이라는 CNN의 책임 프로듀스는 이렇게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했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어요. 좀 안정적인 환경, 편안한 환경, 이런 곳에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좀 대화나 소통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봉사활동 또는 종교활동 이런 것도 좋겠죠. 또는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인간관계를 소통해 나가면서 자신을 하나씩 넓혀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들 너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외향과 내향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외향인지 내향인지 한 번만에 알 수 있나요? 한 번만에 다 알아보기는 대단히 사실 어렵긴 하지만요. 외향과 내향은 좀 비교적 많이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목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톤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빠르면 외향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 7, 80%는 외향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모두를 그렇게 여러분이 외향형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탐험가 함길수 대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굉장히 이제 저는 외향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우렁차고 소리도 목소리 또 그리고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표정도 밝고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거든요. 남자들인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외향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천직 여행, 천직 인터뷰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내향형이라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이냐라고 했더니요. 자기가 정말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행을 나가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게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가만히 있으면 혼자밖에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먼저 다가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어물어물하는 형태로는 소통이 좀 어렵다 보니까 크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의도적으로 조금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향형으로 거의 다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외향과 내향을 알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구분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외향과 내향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대인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기 권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MBTI에서는 외향과 내향이 첫 번째로 나오는 코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어떻게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외향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고 싶어 하죠. 외부 세계에 대단히 편안함을 느끼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내향형의 사람은요, 외부 세계와 많은 것을 의사소통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유로운 좀 개인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대체로 말하기 전에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외향형, 내향형에 따라서 많은 구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외향형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내향형 상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외향형인지 상사인지 내향형 상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만약에 상사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안건을 제안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유형인지 맞춰보세요. 말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외향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말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외향형입니다. 보고서로 가져와 보세요 이런 분이 내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말과 글로 소통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외향형 상사에게는 말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아무리 잘 쓰고 많이 준비하셨더라도 여러분 생각이라면 그 보고서에 다 써 있는데 말라고 물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초 이내로 또는 1분 이내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꼭 하고 가시고요. 내향형 상사를 만날 때는 한 장의 보고서라도 여러분이 서류를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만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의 차이가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네, 외향형이겠죠. 외향형은 글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얼굴을 이제 맞대고 소통하기를 되게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나 면대면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지길 좋아하고요. 만나서도 대단히 즉흥적인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 말보다는 조금 글로 의사소통을 하길 원하고요. 먼저 만나더라도 글로 문서로 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전화나 갑작스러운 회의나 만남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외향형은요, 내가 경험한 것들은 모두 다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향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경험한 것들을 굳이 이것들이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고민한 다음에 치사 선택을 해서 알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정보, 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외향형은요, 개인적인 정보도 쉽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 할 의무감조차 느낍니다.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만 만났다라면 반드시 그런 의무감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그동안에 성취가 있었는지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주말에 뭐 했는지, 그리고 학생이라면 방학 때 뭐 했는지, 직장인이라면 휴가 때 뭐 했는지까지 다 이야기하는 유형이 외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말하길 꺼리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꼭 상대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당연히 주말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 관점, 평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지 않습니까? 외향형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 정보도 물론 수집하지만요.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필요한 경우에는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집한 정보도 1대1보다는 1대 다수 이렇게 다대 다수
토의, 토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향형은요, 가능한 인터넷이나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조금 더 부지런히 검색을 해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고 하면 다대다, 여러 사람이 또는 일대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서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1대1로 알만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일들, 취미나 일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외향형은 어떤 모임에 있든 간에요, 가능한 함께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과 좋아하는 것들을 열정적으로 소통하기 원합니다. 물론 아주 관심사가 없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조금 절제하겠지만, 대체로 외향성이 아주 강한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드러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요, 아주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소수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정, 감정들을 서서히 이제 드러내서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열해서 올라가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향형 중에는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예열이 잘 돼 있을 때는 말을 아주 많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내향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에는 말을 안 하지만 살아계실 때, 근데 한번 말을 하면 정말 예열이 되어 있을 때는 하루에 10시간 동안 말씀을 한다라는 이런 일화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반응 속도는 외향형이 빠를까요? 내향형이 빠를까요? 네, 맞습니다. 외향형이 더 빠르겠죠. 외향형은 어떤 사건이나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1초를 넘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체로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른 유형이 외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 속도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외향형은 어떤 사건이나 질문에 있어서 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1초 이내에 답변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2, 3초, 길면 7, 8초, 아주 길면 답변 유보, 답변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왜곡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1대1, 사람들과 1대1로 소통, 다대다 소통.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외향형이라고 하면 1대1도 좋아하지만 당연히 이제 1대다, 다대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통을 좋아하고요. 당연히 그 다대다 소통에서도 자신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요, 다대다는 대단히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1대1의 의사소통을 되게 선호하고요. 소수, 모이더라도 소수 그룹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광고회사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직원 100명이 있어도 신년사 이런 것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엄청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대면에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심지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 대체로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외향형이 말을 많이 할까요? 내향형이 그런 기회들 있을 때 말을 할까요? 내향형은 그런 기회가 있어도 말을 잘 안 하겠죠. 내향형은 그럴 기회가 없어도 말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마이크를 아마 놓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말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향형이 있습니다. 다만 생각만 하고 실전으로 옮기는 외향형은 조금 있죠.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말할 기회가 있어도요, 대체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에 요청을 해와도요, 대체로 말을 유보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왔을 때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말을 꺼내는 경향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에 이를 때는 어떨까요? 누가 더 빠르게 결론에 이를까요? 네, 외향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요.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대체로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요. 어떤 외향형은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결론에 도달해 나가죠.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때 말을 꺼내는 것을 대단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후에도 이제 좀 사색하고 숙고하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반추한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외향형은 지나치게 푸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타고난 성향을 우리가 개발하고 보완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외향형은 말을 조금만 차분하게 들어주는 경청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을 중간중간 포즈라고 하잖아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들 대상으로도 코칭이나 상담이나 이런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교수님들 하다 보면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말을 안 해서 자기가 1시간 동안 상담 시간 동안 말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생한테 보니까요, 이 학생이 전공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길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공 교수님이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물어보라 이렇게 했더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요, 한마디도 말할 틈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히 외향형 교수님이나 강사님이나 또 상담사나 직장 상사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외향형들은 그래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조금 들어올 틈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타인이 침묵했을 때, 내가 물어봤을 때 침묵한다라고 내 생각에 동의하는군 이라고 밀어붙이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을 좀 말로 잘 표현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의 생각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녹음이나 영상 촬영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돌아가신 제 외삼촌 중에도 신문사에 이제 편집국장까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글을 아주 잘 쓰십니다. 그런데 말을 좀 어눌하게 못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특히 말한 를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자꾸 안 하다 보면 말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면접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사업 여러분이 투자자 유치에서도, 영업에서도, 뭐 어떤 경우에도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에서 좀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향형들은 조금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향형이 외향형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좀 말을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금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생각이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외향형들은 주로 말하길 좋아하는구나 라고 조금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이런 타고난 성향과 이런 성향들을 개발하려면요, 그래서 외향형은 무조건 이야기를 강요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내향형에게 야, 너 의견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왜 대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게 되면 대단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서면 소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전화를 안 받고 심지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무조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조금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라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상대의 눈을 마주치고요, 미소를 활짝 좀 지으시고
고개를 조금 끄덕여 주시면서 추임새도 좀 넣어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리액션,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반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향형의 이제 대화 스타일은 어떻느냐면요.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되게 정리를 해보면 되게 허물 없이 이야기하길 선호합니다. 1대1보다는 1대다나 다대다를 좋아하고요.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몸으로 뭐든지 이제 표현하는 게 많아서 제스처가 크고 이제 많은 편이죠. 물론 이런 것도 훈련을 통해서 제스처를 많이 하는 이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 대체로 이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안 봤는데 엄청 친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체로 외향형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주제도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요.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말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주도했을 때 만족감이 많이 올라가는 유형이고요. 대화 중간에 그래서 이제 끼어들기도 잘하는 유형이 외향형 대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폭넓은 활동력을 기반으로 한 소통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향형과 대화를 잘하려면요, 자신 역시도 좀 최대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외향형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좀 감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수와의 모임에서도 좀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다수와 참여 안 하면 뭔가 뺀다라는 이런 경향성을 외향형들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듣고 있다는 리액션을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조금씩 해줄 때 외향형들이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외적으로 좀 관심과 열정들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고요. 상대가 질문했을 때 좀 가능하면 빠르게, 무조건 즉각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살짝 하고 외향형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외향형은 다시 말할 기회를 얻잖아요. 그럼 제가 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구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좋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가 아주 명확할 때는요, 의사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20대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라디오를 하고 싶다든지 신문을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그거는 이거 끝난 매체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진 않으시잖아요. 대체로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죠. 아무래도 그런 쪽에는 좀 예산 낭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20대 소통하는 인스타라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완곡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정적 표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향형들은. 근데 외향형 상사가 듣기에는 요즘 친구들은 인스타 그런 거 좋아하는구만. 근데 그대로 이게 신문이나 그래도 여전히 매체가 라디오가 좋지. 예를 들자면 운전하면서 라디오만 자기는 계속 들으니까 더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확고한 의견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부장님. 그건 20대들은 요즘 라디오나 이런 것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인스타를 통해서 정보들 이렇게 검색하면서 확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좀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외향형은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요, 대체로 그 문제를 조금 외향형하고 할 때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뤄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외향형하고 대화할 때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내향형의 대화 스타일은요, 쉽게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오프 모임을 대체로 좀 비선호하고요, 잘 아는 소수와 깊이 있게 대화하기를 선호합니다.
대체로 과묵하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차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평정심이 있고 평온해 보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한 70%는 들는 시간들이 많을걸요. 상대가 질문을 해와도 반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향형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깊이와 집중력 있는 대화를 선호하는 대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향형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요구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이제 좀 끄집어내 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신호도 주시고요. 말하기 전에 조금 1초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말하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형 상사나 또는 내향형 상사나 내향형 면접관이나 내향형 투자자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답변을 하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향형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생각하고 천천히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초 정도 생각하는 게 좋고요. 내향형에게 들었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든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이나 사생활이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향형들은 역시도 안 좋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가벼운 것들은 외향형은 생각을 그렇게 크게 염려치 않는데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향형은 굉장히 마음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만남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체로 침묵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외향형 분들은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향형하고 말을 꺼내는데 괜히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을 꺼내다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요. 괜히 이게 말이 경로를 벌이는 좀 말로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말을 조금 엉뚱한 이야기로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심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요, 상대에게 조금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형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좀 차분히 기다려주는 대화법이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의사소통을 할 때 외향형은요, 아주 사교적이고 열정적이고 매력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게 소통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허풍, 소위 말하는 뻥행구라가 좀 심하고요. 침범이 심하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대체로 시끄럽고 이런 경향성이 있죠. 반대로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대화에 대체로 깊이가 있고요. 사려가 깊고 차분하고 평온한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가가기가 말을 꺼내기가 좀 서먹서먹하고요. 반응도 이게 좋은지 싫은지 거의 반응이 작고요. 특히 I형이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F형이 아니라 T, 사고형이면 굉장히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가 있겠죠. 상대가. 어떤 상황들을 회피하는 이런 부정적 표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자신의 의사소통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반대 유형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개발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를 조금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타고난 특성,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다듬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통과 대인관계를 원활하고자 한다면요, 외향형이 좋다, 내향형이 좋다, 어떤 유형이 좋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강점은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외향형과 내향형의 대화 스타일 도움 되셨나요? 이 선호 경향에 대한 이해를 하나씩 우리가 지표별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여러분, 누군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정보를 들었는데도요,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MBTI에서는 이 감각형과 직관형이라는 정보 인식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감각형과 인식형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 들을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MBTI 선호 지표 중에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형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한 거고요. 감각, 직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형으로 이렇게 살짝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 방식이 서로 다른데요. 하나씩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언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롤플레잉을 통해서 MBTI 교육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주얼하게 눈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면 훨씬 더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풍이나 MT나 워크숍을 간다든지 조직의 발전과 여러분이 뭐 동아리 활동에 또 취지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이미지나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이제 공동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감각형과 직관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한다 이러면 대체로 내가 원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감각형은 싫어도 꼼꼼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고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롤플레잉을 하다 보면 워크숍을 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정을 모두 짜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직관형은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죠? 목적은 뭐죠? 그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크게 미래 비전을 건드립니다. 쉽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넓게 시각을 조망하는 이런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요. 이런 의사소통 방식 차이 때문에 쟤는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한 걸 꼼꼼해. 아니 너무 쓸데없이 먼 걸 봐. 너무 엉뚱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각 유형별로 조금 성격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감각형은 기본적으로 오감이요.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주의 초점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들을 대단히 이제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철저하고 전체 숲을 본다라면 그 안에 있는 나무와 꽃과 이런 것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관형은 오감을 넘어서 육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들을 대단히 이제 중요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벌어질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을 바라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나무나 꽃 하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숲의 구성이나 조망이나 전경이나 조경의 이제 전체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본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약적으로 또 한번 올라간다면 창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엉뚱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비전과 통찰력을 통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 감각형과 직관형을 바라보는 방식만 보고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진 않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어떤
묘사를 할 때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책을 묘사하거나 여러분 드라마를 묘사하거나 영화를 묘사하거나 어떤 강연을 묘사하거나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감각형은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직관형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나 큰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요 감각형과 직관형이 보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함께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점으로 감각형과 직관형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각형은요, 미래보다는 늘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실용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을 중요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써먹을 수 없는 현학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을 감각형은 싫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통찰력, 직관력, 느낌 이런 것들에 통해서 초점을 맞추면서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현실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요. 조금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큰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의사소통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를 느끼는 주제와 사건을 다루는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감각형은 우선적으로 내가 지닌 증거와 사실들, 세부 사항들을 사례들을 제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단히 꼼꼼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하나씩 전개해 나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우선적으로 자신의 느끼는 어떤 통찰력이나 깨달음이나 이상이나 또는 이론적 개념이나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비유적인 부분들, 느낌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아주 비약적으로 도약해 나가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 이후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감각형은 제시된 자료들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강의든 어떤 정보든 간에 그렇게 회의 역시도 일 처리 방식도 공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손실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도전이나 미래의 기회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보다 장기적인 결과와 영향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의사소통 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감각형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하게 나아간다라면요. 직관형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좀 두루뭉술하게, 이게 나쁘다,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바라볼 때는 직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표현한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대체로 아주 비약적이고 포괄적으로 큰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조할 때는요, 감각형은 의견을 제시하고 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역시도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많이 의존해서요, 준비한 대로 이제 표현하고자 많이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직관형은요, 대단히 풍요롭게 또 의사 표현하는 것들을 선호하고요, 타인의 탁월한
기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누군가 그런다라면 거기에 자신의 예감, 자신의 생각, 직관, 상상력까지 이제 덧붙여서 여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즉흥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요. 떠오르는 의견들을 직감에 의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의사소통 기대 방식은요, 감각형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차근차근하게 이야기 전개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보다 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도움되는 대화이기를 꿈꿉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새롭고 특이하고 좀 도전적으로 뭔가 흥미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의 주제들을 선호하고요. 조금 엉뚱해 보여도 기발한 의견일수록 더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론, 토의할 때도 서로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데요. 감각형은 토론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기 선호하고요.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사례나 그런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좋아합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일반적인 개념, 이론적인 개념 언급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원리나 큰 이론, 때로는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론이 자기가 만든 이론이라고 해서 이론을 또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데요. 조직에 만약에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동아리 할 때도 계획안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주최자들이 내놓은 계획안들이. 감각형은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이렇게 계획안이 냈을 때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대체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 계획된 안에 설정된 시간 안에, 그것도 시간 안에 딱 맞춰서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직관형은 이에 반해서 초기에 이 계획안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초기부터 조목조목 따지거나 그게 의미를 물어보거나 목적을 물어보거나 또 때로는 거부하거나 아예 새로운 제안을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안보다는 이게 B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초기에 계획된 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정하려고 하고요.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이 직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서로 다른데요. 감각형은 세부적인 상황이나 과정을 차례대로 언급하고요. 그 내용을 때로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직관형은요, 세부적인 사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되게 자유롭게 은유와 비유와 이런 어려운 것들을 활용했어요. 은유법들, 비유법들을 활용을 해서 대체로 아주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형의 대화 방식과 감각형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요, 감각형은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요. 대신 좀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좀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대화들을 선호하고요. 추상적이지 않아야 되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기를 선호하고 거기에서 잘 배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실용성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형과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요, 서두부터 조금 내용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중간에 확 쑥 들어가 버리면 이 전개사항을 잘 모를 때는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처음에는 질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한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고요. 최대한 그것이 실용적으로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각형에게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감각형은요, 평범한 언어로 지나치게 전개하는 걸 좋아하고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를 조금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을 선호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할 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선호하고요, 일관성 있는 이야기의 전개를 선호합니다. 반대되는 어떤 의견의 마음이 있어도요, 대체로 관례에 따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형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선호한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감각형과 우리가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요, 다소 비약적인 주제를 꺼내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사항, 세부 사항을 더불어서 제시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최근의 현실과 조금 접목을 하는 게 좋고요. 비유나 은유나 추상적인 메시지보다는 조금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감각형과 다른 직관형의 대화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관형은요, 좀 엉뚱한 주제, 본인은 신선한 주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길 선호하고요. 단순한 사실보다는 의미와 관련한 주제, 은유나 비유나 상징적이거나 아주 추상적인 다채로운 표현들을 선호하고요.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새로운 주제로 비약적으로 건너뛰기도 합니다. 변화와 다양성이 있는 주제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이야기 어떤 제약이나 구속이나 장애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서요,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감이 있는 대화, 통찰력이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다소 엉뚱해 보이더라도 조금 일단 경청하려고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됐어, 그딴 소리 됐고 이렇게 하면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체적인 큰 부분을 한번 의미나 목적을 먼저 언급하고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더 좋고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계속해서 본인의 직관력을 활용하시거든요. 떠오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유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이야기라도 잘 들어주시는 것이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각형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대화와 내용이 정확하고요, 상세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화 내용이 대체로 단조롭고요, 좀 까다롭고 강박적이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상상력이 넘치고 기발하고 통찰력이 있고 때로 재밌습니다. 그 엉뚱한 이야기들이 뭔가 들어올 때는 재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좀 기행적이고 4차원적이고 엉뚱하고 별나고 별스럽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유형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인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형이든 직관형이든 본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를 하시고요, 내 유형의 장점을 살려야 될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를 살짝 건드려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형이 좋고 직관형이 좋다, 직관형은 창의적이니까 좋고 감각형은 구체적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어느 성격에 좋고 나쁨,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강점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단점을 어떻게 잘 보완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도움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사고형과 감정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연인이나 배우자와 사소한 일 때문에 다퉈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MBTI에서는 이 사고형, 감정형 때문에 벌어지는 의사소통 방식 차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차이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툼의 강도, 심하게 싸우는 정도와 빈도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오늘은 MBTI 선호 지표 중에 우리가 사고,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편의상 사고형, 감정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MBTI 유형의 영어 숫자에는 T, F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 차이는 무엇일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어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눈으로 드러나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MBTI에 이제 교육에 들어가면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약속 시간을 어겼을 때의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아이가 임신하고 왔을 때 부모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혼자 밥 먹어야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이제 롤플레잉 게임을 하거든요. 롤플레잉 게임을 보다 보면 배꼽 잡고 웃을 때가 있거든요. 부모 역할을 하다가 청소년 아이가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아이가 임신을 하고 왔을 때 보이는 이제 반응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둘 다 이제 아마 특히 청소년 부모라고 하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사고형은 화를 조금 낮추고 나면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대가 이제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부모의 직업은 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감정형은 이와 다르게 이제 그 어떤 서로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본인의 이제 감정,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 판단과 결정을 하는 차이 때문에 이 사고형과 감정형이 서로 차이가 일어나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고형은 대단히 이제 관심 주제가 사실이냐에 대한 기반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전개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고요. 대단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고요. 규범과 기준을 이제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형은요, 관심 주제가 사람과 관계, 보편적인 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 일의 의미와 영향,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대단히 상황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포괄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호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관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런 자기만의 의사 판단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신에게 이제 주는 의미를 중요시 여긴다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인하나 관계, 친화력을 기반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형을 봤을 때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딱 한 번 보고는 그냥 관계를 해보지 않고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대체로 사과, 미안하다든지 반가운 인사를 조금 더 잘하는 유형이라고 한다라면요, 좀 감정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를 조금 잘 안 하고요. 인사도 조금 작게 한다라면 사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짧게 보더라도 조금 직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하면 그런 차이로 들여다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서 이 사고형과 감정형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의 의사소통에서 원칙과 기분, 누가 원칙을 더 많이 따지겠습니까? 사고형이 조금 더 원칙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감정이나 기분보다는 어떤 사실의 원칙을 근거한 그런 원칙을 근거로 의사소통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이들은 주제와 다른 개인적인 경험을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형은요, 사실적 자료와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토론하는 것에서 그런 이야기들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나 어떤 보편적으로 중요한 가치나 이런 것들, 사람들에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정확성이나 친근감, 누가 더 정확한 것들을 좋아할까요? 네, 사고형이 그렇습니다. 길게 말을 이렇게 중원본 저 같은 말을 많이 넣으면 사고형 중에서 너무 길어 이렇게 짧고 명료하게 끝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중첩되거나 반복되는 것도 조금 싫어하는 경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감정형은요, 사교적이고 친근감이 느껴지느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고요. 조금 반복되더라도 감정형은 모른 척하고 참아줄 수 있는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택에 따라서 대안을 바라보는 방식이 서로 다른데요. 사고형은 각 대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개별 의견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요. 무엇 때문에 찬성하는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주제를 바라볼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찬성이냐, 반대냐, 본인의 의견을 이제 논리적, 분석적 근거에 따라서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감정형은요, 각 대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대체로 주시해서 보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감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이제 집어넣어서 평가,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감사나 반대를 표현할 때도 아무래도 사고형이 조금 더 반대 표현을 잘할 수 있겠죠. 인정 측면에서도 대체로 객관적으로 잘 보고요. 다른 사람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좀 비평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질, 이런 것도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잘 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대체로 거침없이 의견을 잘 표현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난 돌이 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사고형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S라고 표현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형은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인정의 태도를 보이고요. 사람들과 생각에 즉시 이제 공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반대 의견을 굉장히 찬성인지 반대인지 애둘러서 이제 말을 하고 상대에게 마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정보를 제시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고형 T입니다. 계속 제가 오타가 났네요. 다른 사람에게 대체로 차갑게 보이는 경향성이 있고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다 보니까 논리적인 이론을 세운다, 냉정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런 만큼 인식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보이려고 하고요, 감정이 개입되어서 열정적으로 좀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충만한, 그래서 따뜻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감정형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할 때도 차이가 있는데요. 사고형은
목표와 목적, 비전을 두고요. 거기에 따라 서두에 따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형은요, 목적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요, 의례적인 인사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이 더 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무조건 다 길다라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길 수도 있겠죠.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윤활유 바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의견을 일치를 얻어야지 주제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와 감정을 바라보는 의사소통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사고형은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들을 고려해야 될 요소로 크게 여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근거나 정확한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형은요, 그런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자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 감정, 이런 부분들, 태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길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전개합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도 서로 다른데요. 사고형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에서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정다감한 표현을 잘 못합니다. 사랑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감사하다든지 이런 소소한 표현에 조금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어색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나 상황보다는 비개인적인 사건이나 그러다 보니까 업무, 그러니까 감정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 이런 의사소통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형은요, 친밀감을 표현하는데 되게 익숙합니다. 좋아, 사랑해, 넌 뭐 예뻐, 이런 식으로 쉽게, 너무 쉽게 아닌 것 같은데 상황에서도 상대가 그래도 계속 그런 표현들을 되게 다정다감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관계와 사람들하고도요, 개인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강약점을 바라보는 의사소통 방식에서도요, 감정형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되게 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못 보더라도 그것을 좀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없어도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지적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고 잘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기도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지적질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사고형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아주 잘 봅니다. 대체로 지적질을 하거나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물론 친한 사이에서도 흔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 표현을 하는데도 거리낌 없이 표현을 합니다. 대체로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들과 만날 때도 약속에 꼭 늦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고형과 감정형, 성격 유형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드려볼까요? 감정형이 늦었을 때 반응인데요. 감정형은 미안해, 많이 늦었지, 미안 하고 않습니다. 근데 사고형은 왜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어이가 없어 하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늦었느냐고. 감정형은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감정형의 속뜻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미안해, 많이 늦었지, 미안.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요. 감정형은 이 정도 사과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늦었어? 했을 때,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늦었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요.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잖아. 라고 사고형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황당하네 이러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잖아.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도대체 왜 늦었냐고. 이렇게 사고형의 속뜻, 서로의 이제 속뜻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 감정형과 사고형은 이렇게 서로 다른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정형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황당해서 이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늦었느냐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고형은 그러죠. 계속해서 이제 늦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제발 좀 네가 왜 늦었는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봐. 아니면 다시는 늦지 않겠다라고 계획을 이야기해 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심할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형은 그 정도 미안하다라고 말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쪼잔하게 하나씩 하나씩 따지는 거야. 이렇게 안 그러면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실제로 이걸로 끝내버리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이 됩니다.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를 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고형은 그 다음부터 논리적으로 왜 늦었는지 이해를 못하면 황당해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사고형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미안해. 여러분 들리지도 않죠. 오디오가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사고형, 내가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 하고, 바로 이제 왜 늦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감정형은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돼? 너도 알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줘. 너도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시간에 맞춰서 온다라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형은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게 되죠. 자, 이 속뜻을, 두 유형의 속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형은 미안해 들리는 둥 마는 둥 말해놓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니 내가 뭐 사과할 일도 아닌데 이 정도 사과하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뭐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덧붙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이 친구가 왜 내가 늦을 수밖에 없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지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했으면 뭐 충분히 말기 알아들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형은 충분하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너 그런 식으로 말하니? 지금 속마음이에요. 드러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싸울 때는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하고 어서 밥이라도 사겠다고 말해. 그게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니? 그래야 내가 예쁘게 좀 봐주지. 이런 게 이제 감정형의 속마음이고요. 사고형은 내가 논리적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네. 참 너 실망스럽다. 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감정형은 황당하죠.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실제로 끊겨버리게 됩니다. 부부싸움 실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 교사가요. 방학 중에 종일 돈가스를 이제 50장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빨래하고요, 집안 청소하고, 선상 뷔페, 배 타고 이렇게, 초대받은 겁니다. 그 큰 회사에 이제 사장님한테 초대받아서 기분 좋게 이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배를 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내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뒤늦게 나타나서 사과도 안 하고 불쑥 나타난 상황입니다. 자, 이때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정형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뭐 내가 늦으려고 늦었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나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신도 회사생활 해봐서 알잖아. 남편이 벌컥 하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걸 한번 해석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형, 그러니까 감정형은요,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도 지금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T형은 대단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모든 그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누구에 대하냐면 접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부부싸움을 가장 크게 했을 때입니다.
제 기억에 한 4일 동안인가 5일 동안은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선상 뷔페 안 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옷을 차 안에서 집어 던졌거든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정형이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사고형이거든요. 의사소통 방식의 이제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MBTI를 했을 때는 아내가 감정형이고 제가 이제 사고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검사를 하고 반복적으로 생활해 보면서 내가 감정형이고 아내가 이제 사고형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싸울 때는요 죽을 듯이 옛날에 싸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싸우진 않고요. 여전히 싸우긴 하되 빈도수가 뭐 예전에 10번 싸울 것을 이제는 5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빈도수가 줄어들고 싸우는 강도가 줄어드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삶의 질, 부부의 질이 아주 사랑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결혼 생활한 지가 20년 지났는데요. 저희 부부가 친구들 부부 중에서 가장 사실 잘 지낸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잘 지내거든요. 물론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한 통찰력, 이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사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 가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고형의 대화 스타일과 사고형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형은 정확한 주제 이야기를 선호하고요. 상대에게 이야기에 좀 반론과 의문을 좀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납득이 안 될 때 그럴 수 있죠. 대체로 비평적인 시각을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절제력 있는 표현들을 선호합니다. 되게 이제 정직하지만 직선적인 이런 경향성이 있고요. 간단 명료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합니다. 논쟁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만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형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사고형은 논리적 대화를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제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고형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은근히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조금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배려하고 따뜻한 것도 좋긴 하지만요. 사고형한테 은근히, 그러니까 지나치게 또 전문성을 제시하고 의시되는 것 같으면 또 싫어할 수 있고요. 은근히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에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분한 상태를 조금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조금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오면 같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논리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자신에게 의견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형의 이제 비판적 피드백에 좀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고형은 조금 원래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싫어서 이렇게 표현하는가 보다라고 감정형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사고형과 의사소통할 때는 의견을 조금 더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감정형과 우리 대화 스타일은요. 감정형은 따뜻한 공감 지향적 대화를 선호하고요. 상대의 관점이나 감정을 좀 존중하는 말투들을 선호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요. 상대에게 좀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것을 그런 방식의 대화를 선호하고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격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도 선호하고요.
상황이나 분위기에 좀 메이커 역할을 하는 이런 대화를 선호합니다. 개인적인 친밀감,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이때 이제 외향이라고 하면 훨씬 더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내향이라고 하면 친밀감을 표시하되 좀 소수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조금 구분해 볼 필요도 있긴 하겠습니다. 이런 감정형과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스몰 토크가 중요합니다. 주제에 집중적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서 유쾌하게 만든 상황에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관계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감정형 의견에 판단, 충고, 조언, 비난, 비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쉽게 상처를 많이 받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형이 힘든 이야기를 좀 꺼내면요, 해답을 찾으려고 좀 하지 마시고요. 특히 사고형들이 문제 해답을 찾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좀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들겠구나, 어려웠구나, 이렇게만 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해답을 꼭 찾아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해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의 해답을 좀 물어보고 해달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런 해답들은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화 중간중간에 좀 추임새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신바람 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이, 좋았겠다, 아이, 잘했다, 아이, 대단하다, 이런 추임새들 넣어주면 훨씬 더 대화가 매끄럽고 여러분을 훨씬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조금 깊어졌다라면 도저히 좀 용납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 삐뚤어졌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다라면 그때 따끔하게 독설도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이 따끔한 독설을 너무 자주 하면 좀 그렇고요. 대신 이제 감정의 잔고가 쌓이겠죠. 그 사람에게 충분히 내가 사랑, 이런 것들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걸 평소에 쌓아놨을 때 독설도 되는 거지, 대뜸 처음 본 사람에게, 몇 번 보지 않은 사람에게 독설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감정의 잔고가 쌓였을 땐 진짜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정적인 표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관심을 보여주는 대화를 감정형은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감정형과 대화를 하려면 무조건 우호적인 표현을 잘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형은요, 대단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매끄럽고 간결합니다. 주제가 이제 선명한 이런 장점이 있죠. 반대로 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논쟁하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은 말투, 좀 불쾌한 말투,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대체로 완고하고요, 거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정형은요, 배려하고 감사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심이 있고 대단히 이제 눈치가 빠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센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이나 어떤 논쟁이 상황이 벌어지면 회피를 해버리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골머 터지는데도 대화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되게 과민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감정을 잘 읽다 보니까 그런 과민함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민함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과민함이 감정을 날카롭게 읽게 만들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칠 때가 항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좋다, 나쁘다, 싫다, 부정적인 표현들을 애매모호하게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려면요, 사고형이든 감정형이든 본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이해를 하고요, 본인의 특성을 최대한 타고난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약점을 살짝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감각형이 좋다, 사고형이 좋다, 뭐
우리가 감정형이 좋다, 어느 유형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성격을 이해를 해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고를 T였었는데 자꾸 S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나 이게 사고형들은 또 요거 사고형이면서 S유형이면 요 꼼꼼하게 봐가지고 틀렸다라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렇게 혼낼 수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삶의 행동과 양식에 드러나는 판단형 J와 인식형 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할까? 직장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또 일을 잘해 나갈까? 사업가라면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건데요. 오늘은 이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삶의 양식, 일의 태도 이런 것들로 드러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라면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나 자신을 또 성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판단형 J와 인식형 P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원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꾸꾸. 이번 강의에서는 판단형 J, 인식형 P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 방식의 차이, 업무 방식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서로 차이가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롤플레잉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형과 인식형이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지고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롤플레잉을 했을 때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또는 친구끼리 태종대를 해운대를 가기로 했는데 막판에 태종대를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롤플레잉 게임을 한다든지 뭐 온라인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이런 이제 롤플레잉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는 해운대가 유명하니까요. 해운대 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라면 판단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놀만한 놀거리, 볼거리, 잘 곳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시간 단위로 계획을 하겠죠. 그런데 인식형은 어떻게 합니까? 나 부산에 놀러 간다. 나 부산에 놀러 간다.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인식형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진 않겠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멀리, 부산이 아니라 멀리 여행을 갈 때도 주로 검색을 해도 대충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놀러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그곳을 갔다 오거나 또 어떤 다녀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즉흥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태종대보다 해운대가 더 좋다더라. 막판에 이렇게 뒤집기를 잘합니다. 인식형들이. 그리고 갑자기, 태종대를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판단형들은 일정이 이제 다 뒤틀어지는 거죠. 만약 이제 숙소를, 해운대에서 지낸다라면 굉장히 이제 멀리 갔다 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투덜투덜 하면서 태종대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ABC의 C자 붙이면서 가다가 이렇게 합니다. 가시는 이자 피면 뒤진다. 경상도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삶의
어떤 성공과 어떤 프로젝트 결과물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형들은 대체로 체계적이고 정리정돈, 계획을 하는 것을 계획대로 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의지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속하게 결론에 이르려고요. 통제, 조정,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있고요.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추진력 있게 나가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형은 이에 반해서요. 되게 자율적이고요. 판단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고요. 유유자적하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요. 목적이나 방향조차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유연성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결론보다는 그 과정에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어떤 판단형은 보니까 시간 단위 계획이 아니라 10분 단위로 계획을 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짜고요. 인식형은 나 여행 간다, 이탈리아 간다, 두브로니크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밖에 없는 계획을 짜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 인식형도 계획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짜도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인식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만 보더라도 판단형, 인식형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요. 어떤 것들을 일관되게 해 나가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판단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변화무쌍하게 어제 했던 말을 오늘은 다른 주장이나 논리가 맞다라고 표현한다라면 인식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표현으로 먼저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볼 때 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한 70% 정도는 그렇다라고 보고 추정해서 보시면 훨씬 더 조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판단형과 인식형의 의사소통 방식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판단형들은 단호하고 강요하는 듯 하고요. 직접적인 양식을 통하여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방식은 삶에 대한 이들의 결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나 규칙이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이어나가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지향적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대화에서도 결론을 필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식형은요. 결론이 꼭 필요가 없는 거죠. 대단히 자율적이고요. 상황적이고 완곡한 말투를 표현하고요. 할지도 모르는 may나 maybe나 could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투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런 말들이 대화 중에도 잘 드러나는 거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변화무쌍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이 인식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판단형 J는요. 일정과 마감을 바라볼 때도 일정표, 시간표에 따라서 토론하며 현실적인 마감일을 설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인식형은요. 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마감 때문에 속박당하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 잘러 또는 일 못 잘런가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판단형은요, 공부하는 학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또는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과제물 있잖아요. 그럼 판단형이든 인식형이든 일정의 다이어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다음 달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판단형은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마감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둡니다. 인식형도 그 정도에 이제 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식형은 대체로 어떻냐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감일만 기록을 하고 우와 시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형이라고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마무리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감일에 일주일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판단형은 막 정신없이 그 과제를 하려고 다시 자료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인식형 또래나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과제를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인식형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인식형들은 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놈한테 배울 게 없겠구나 이러고 자기 이제 열심히 또 자료 조사해가지고 판단형은 이제 과제물을 제출하죠.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다음에는 안 늦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인식형은 어떻게 합니까? 뭐 정신없이 막 그때부터 막 일주일 남겨놓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제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인식형은요, 우와, 난 해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일주일 또는 3일 또는 하루 만에 내가 이걸 다 했다라는 것에서 일의 어떤 기쁨, 삶의 생동감, 이런 것들을 완치한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유형이 인식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판단형 상사나 판단형 교사라고 하면 인식형들한테 중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중간 보고로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가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판단형은 중간 보고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요. 인식형도 뭐 재차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2번 정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판단형은 2번, 3번을 반복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이미 자기가 했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꾸 이제 재차, 3차 물어보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조금 구분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모임이나 일정을 바라보는 의사소통 방식도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판단형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자기가 기록이라도 하고 알 수 있도록 언급하기는 소통을 선호하고요. 인식형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때로 그게 즐거운 일이었을 때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마지막 순간에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본인이 잘했다라고 스스로 즐기기도 합니다. 대화의 결론에 이르는 방식도 서로 다른데요. 판단형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결론 짓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사실은 판단형이 결론을 짓습니다. 합의한 결론은요, 꼭 지켜야 한다라고 믿는 대화 스타일을 합니다. 인식형은요, 다른 사람들이 결론에 도달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예상합니다. 그리고 꼭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요. 합의한 결론조차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인식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할 때도 의사소통 방식이 좀 다른데요. 판단형들은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입장과 결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하는 것을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이고요. 인식형은 변화의 가능성을 대체로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도 조금 임의적이고 임시적이고 그 상황적이다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는 방식에서도요. 판단형은 결과와 성취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고요. 인식형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대단히 우연적인 요소와 융통성을 지향하는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 방식은요.
판단형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 이끌어 나가는 것을 선호하고요. 인식형은 이야기 과정에서 좀 융통성 있게 변화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개방적으로 이야기 끌어내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제를 다루는 의사소통 방식도 다른데요. 판단형들은 주제를 좀 벗어나는 걸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내에서 토론하는 것을 집중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대화 스타일입니다. 인식형은요, 때로 주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토론의 내용으로 이끌어오기를 집중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주제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럴 때 이제 판단형은요, 모임에서 빗나가는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때는 그 상황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반해서 인식형은요, 토론이 옆길로 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하더라도 옆길로 새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그 상황을 즐기고 그 이야기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데요. 판단형의 대화 스타일을 보면요, 잘 정리된 것을 선호합니다. 의사소통이 명확하고요, 확고한 것을 좋아하고요, 신중히 생각하지만 결론은 신속히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화의 결과에 기대치가 있고요,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주제와 다른 이야기에 흘러가는 것을 싫어하고요, 자신의 주관과 의사 표현을 뚜렷하게 하는 이런 대화 스타일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관성 있는 대화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판단형과 우리가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요, 말할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제2형에게 영향이 있는 사건이나 결정이라면 조금 빠르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약속한 시간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J형은 의견이 여러분이 틀어지더라 하거나 J형의 의견이 틀릴 때도 있잖아요. J가 납득할 좀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합니다. J형은 본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즉각적으로 좀 수용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것을 좀 유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사과나 인식의 변환이나 전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요,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 대화로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판단형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형과의 대화법은요, 정리해서 대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식형은요, 대단히 자유분방하게 이제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로 개방적입니다. 좀 모호한 표현, 어쩌면 아마도 그럴 수도 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뭐 하는 듯 그 할 때도 많이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이나 주제나 공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쉽게 적응하고 또 수용도 잘합니다. 대체로 즉흥적으로 이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정해진 대본이 있어도 대본과 다른 애드립 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 인식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해진 대로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절차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에서도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들을 즐겨나가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융통성이 있는 대화, 융통성 넘치는 대화,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형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결정하기 전에 어떤 탐색하거나 경험을 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마감 기한을 조금 정해주시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결론에 좀 이르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주거나 좀 더 나은 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단형이 볼 때는 더더욱 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나 어떤 다른 주장을 할 때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주 돌발적인 주제나 어떤 생각들을 끄집어낼 때가 있거든요. 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인식형과 대화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판단형은요, 대화 스타일이 대단히 일관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책임감이 있고 아주 전통과 원칙을 잘 지키는 이런 장점 대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때로 강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경직되어서 있다,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식형은요, 좀 융통성이 있고 느긋하고 여유롭고 대단히 유유자적하면서 유연한 태도가 장점입니다. 의사소통에서요. 근데 조금 질질 끄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면 결론이나 판단을 유보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되게 부족해 보이고요. 집중을 못하고 좀 산만하다, 이렇게 의사소통하는데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자,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판단형이든 인식형이든 내가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특성을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한다라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하고 공부도 잘 하시고 직장생활도 잘 하시고 사회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형이 좋고 인식형이 좋고 어떤 유형이 좋다가 아니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내 성격의 장점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요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이것으로서 8가지 선호 지표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나머지 선호 지표 또는 선호 경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고요. 다음 편에서 각 유형의 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타고난 어떤 성격적, 기질적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신뢰들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